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여기 사연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어린 편이란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참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러웠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추 거의 다 해결이 되어서 저도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지혜로우실 테니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소연에 가까운 제 이야기이지만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글로 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써서 표현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떨리거든요.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갑자기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조금도 없이 아주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제 소중한 사람이 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가슴을 도려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참 아픈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그날 입었던 옷, 그날의 온도, 날씨 전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니까요.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제 곁에서 영영 보내야 된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차라리 제가 딱 죽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으니 당연히 납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죠. 정말 이러다 제가 먼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어떠한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곳곳에 떠난 사람의 흔적이 가득한 곳에 있으니 더욱 혼란스러웠거든요. 제 곁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환히 웃어주실 것 같은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현관문은 고요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런 적막감과 고요함을 느낄 때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제 곁을 갑작스럽게 떠나간 사람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사실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언제부터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었던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제게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께 어머니의 행방을 굳이 캐물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고 점차 자라기 시작하면서 일부러 그 질문들을 피하곤 했습니다. 나는 왜 어머니 없이 아버지랑만 둘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나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든지 그런 질문들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배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의 존재를 찾으면 아버지가 슬퍼할 거란 사실을 제가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걸 깨닫게 된 날은 제가 중학교 입학식을 치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함께 제 중학교 입학을 축하하며 외식을 하고 일찍 잠에 들었었어요. 문득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방을 나서려고 했는데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시기도 하고 즐겨 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부엌에 혼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술을 홀짝홀짝 드시더라고요. 저는 놀래서 아빠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시 보니 아버지는 허공을 보신 게 아니라 어떤 종이를 보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신 잘 지내고 있을까? 벌써 우리 딸이 중학생이 되었어. 당신을 보낸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당신이 나는 참 그립네. 항상 태산처럼 크고 높게만 느껴지던 아버지가 눈물을 소리 없이 뚝뚝 흘리셨죠.
열지 말아야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은 기분에 화장실도 가지 않고 다시 살금살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 작아진 아버지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버지가 전날 밤에 봤던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그건 오래된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들고 다니시던 지갑 구석에 소중히 끼워져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갓난아이를 하나 안고 있었고 그 옆에 제가 나이를 좀 더 먹는다면 꼭 닮았을 것 같은 미인이 옆에 서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 미인이 제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사진이 저희 가족의 최초이자 최후의 가족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아버지가 슬퍼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 이후로는 더욱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막연히 아버지가 그리워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대수롭지 않게 말이에요. 늘 그랬듯이 항상 저와 아버지 단 둘이서만 살아봤었죠. 전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도 저를 무척이나 올바르게 잘 키워내 주셨고 제게 항상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어찌나 귀하게 키워주셨는지 몰라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랄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자라는 데에는 아버지의 희생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밖에 모르는 바보셨거든요. 항상 제게 다정하셨으며 천사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제 말이라면 깜빡 죽는 신용을 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커가면서도 딱히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역할을 넘어선 수준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늘 제게 멋진 슈퍼맨 같으신 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사도 딱히 다니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주로 하셨었거든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번역을 하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정말 좋은 보수를 받으면서 잘 나가는 직장인으로 충분히 사실 수 있으실 정도로 능력이 무척이나 좋으신 분이셨는데 딸인 저를 혼자 애지중지 키우신다고 외주로 번역하는 일만 하셨다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집에서 원하는 만큼 일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지 남들보다 출퇴근에 있어서 많이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둘이서 추억도 많이 쌓으러 놀러 다녔어요. 봄이면 소풍을 갔고 여름엔 물놀이를 가고 가을엔 단풍 구경을 갔고 겨울엔 눈 구경을 다녔죠. 땡땡이를 치는 방법도 아버지께서 전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기억이 나는 게 유치원을 땡땡이 치고 아버지와 함께 눈썰매장을 갔었던 기억이 나요. 유치원부터 그렇게 땡땡이를 쳤으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도중에도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핑계를 들먹거리면서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셨어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자라길 바란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많이 아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늘 제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혼자 재택근무로 돈을 버니까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모자란 수준도 아니었어요. 전 그래서 남들의 몇 배는 더 많은 추억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절은 정말 단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 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우는 시간을 골라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셨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업무에 관련된 미팅을 하거나 이런 볼일들을 말이에요. 아버지의 시간은 항상 제 위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교를 하거나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오면 항상 아버지가 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정말 항상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말이에요. 제가 맨날 왜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답해 주셨죠. 제가 불 꺼진 집에 들어오는 것이 마음 쓰인다고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24살의 어느 날이었죠. 그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마치던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오곤 하셨는데 그날따라 제 전화기가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열어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더니 제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오늘 늦게 오는 거냐고 전화가 걸려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라도 한 통 와야 정상인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더군요. 정말 의아하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아버지도 사람이구나 하며 작게 키득거리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이윽고 5시간이 더 흘러 시계바늘이 새벽을 가리키고 있으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 그러지 않으시던 분께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니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께 전화를 수십 통은 걸었으나 단 한 통도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불안감은 더 증폭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끄럽게 집 전화가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제발 아버지이길 바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버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황진철 식대 맞습니까? 여기 땡땡대학 응급실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호자분께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다 돌아왔다 반복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응급실인 건지, 보호자는 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내가 급히 가야만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이 제게 너무 낯선 상황이었고 저는 두려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저는 당장 가겠다고 대답을 한 후 택시를 잡아 타고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왼쪽 발은 운동화였고 오른쪽 발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더군요. 제가 다급히 달려갔으나 그 속도도 아버지께서 많이 느리다고 여겼던 것일까요? 병원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아닌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엔 이미 3시간째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도중이었고 결국 끝끝내 제게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된 사인은 갑작스러운 심정지였습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저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픽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인적이 드문 길에서 쓰러지셨지만 운이 좋으셨던 것인지 지나가던 행인 한 분께 발견이 되셨어요. 하지만 운은 거기서 그쳤습니다. 행인분께서 아버지를 신고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 아버지의 심정지를 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그만 놓쳐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일상생활로 도저히 복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아버지 방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울다 울다 지쳐 정신을 잃길 일쑤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세상의 전부라고만 여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제가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 건지 아니면 이 끔찍한 고통에 제가 무뎌진 것인지 잠을 조금씩 잘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 배가 고파오더군요. 아마 아버지를 잃은 지 1달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순간에도 배고프고 피곤한 제 자신이 참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아버지 장례를 치렀던 순간의 기억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희미합니다. 많이 힘들었던 것인지 제가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달칵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그 여자는 저를 보자 눈을 흔들고는
이내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우는 여자를 보며 이 여자도 나처럼 많이 힘든 건가 싶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진정했으면 싶어서요. 그런데 한참 후 진정한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어요. 많이 컸구나, 지아야. 내가 너의 엄마야. 저기요, 무슨 소리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거든요. 아줌마, 이러지 마시고 얼른 집 가서 좀 쉬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니? 엄마가 이미 죽고 없다고? 아니, 그건 아니긴 한데. 그제서야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요모조모 뜯어보니 그 옛날 아버지 몰래 훔쳐봤던 어머니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두고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과거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무척이나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 엄청나게 유명할 정도로 말이에요. 당연히 대학도 무척이나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사고로 가족을 잃어서 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복지시설을 전전하면서 힘들게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 사교육 한번 받지 않고 독하게 공부해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아버지 가외가 특히나 인기를 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특기인 공부를 살려서 입시생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성적이 정말 뛰어나게 나온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부모가 아버지를 추천했다고 해요. 어머니 집에 입주과외 선생님으로 말이에요. 매일 함께 지내면서 입시에 관련된 전반을 아버지 혼자서 케어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으나 수입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무척이나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입주과외 선생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는 3살이 더 어렸어요. 그리고 3년을 꼬박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공부를 했죠.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복지시설에 지냈기 때문에 군대도 면제라고 하셨거든요. 청춘 남녀가 3년씩이나 함께 살며 힘들 때 기쁠 때 모든 순간을 함께 했으니 당연히 어머니와 아버지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성인이 되던 해에 두 분께서는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척이나 잘 가르쳐서 어머니 또한 좋은 대학에 결과적으로 합격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네 집에서도 아버지를 귀인처럼 여기셨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고 계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두 분은 처음 교제 사실을 알릴 때 당연히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부푼 기대와 달리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어머니네 집에서는 아버지를 고아라고 욕을 하면서 넘볼 사람을 넘보라는 둥 막말을 내뱉으셨고 보고 배운 것이 없는 놈에게 귀한 외동딸을 줄 수 없다며 쌍욕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네 집안에서 아버지를 내쫓다시피 쫓아내셨는데 그 과정도 참 기가 막혔어요. 어디서 구한 소금 한 봉지를 아버지께 가져다 뿌리시며 귀신을 내쫓듯 쫓아내셨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쫓겨난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짐을 싸들고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들이 꽤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작은 전세를 하나 구해서 알콩달콩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 제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이가 없을 때는 몰랐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특히 어머니는 유복한 가정에서 나고 자라 귀하고 곱게만 자라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막상 나와 사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두고 본가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니네 본가에서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호적에서 판을 것처럼 구시긴 했는데 아이를 두고 혼자 돌아오는 조건과 이혼 후 아버지의 호적에만 저를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어머니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렇게 떠나시는 어머니를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돈이 미친 듯이 들기 시작하고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어머니네 본가에서 꽤 괜찮은 집을 하나 아빠 명의로 얻어주셨다고 하더군요. 대신 집을 받고 2번 다시 어머니와 저희 부녀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거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저를 키우기 위해 그 조건을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받은 집을 다시 되팔고 조금 더 작고 소박한 집으로 이사를 했고 그렇게 간 곳이 저와 어머니라 주장하는 아주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2사람을 버리고 간 것을 평생 동안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뒤늦게라도 저희 부녀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으나 이미 아버지께서 받은 집을 팔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까지 가버리니 도무지 저희 2사람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저희 부녀를 너무나도 그리워했고 그래서 병이 나기도 했다고 해요. 당연히 재혼도 하지 않으셨고 아이도 낳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네 가족분들도 저러다 말겠지 하며 잠깐 지나가는 사랑의 열병이라고 치부하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를 더욱 그리워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러다 귀한 딸 죽겠다 싶으셨는지 어머니네 집에서도 저희 부녀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노력하셨다더군요. 그러다 이번에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는 항상 혼자 남겨질 저를 걱정하시면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피치 못해 제가 혼자 남겨질 상황을 대비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송되어 있었거든요. 매년 유언장을 수정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실 경우 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로 어머니 쪽으로 유언장이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껏 찾지 못했던 저희 부녀의 소식을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 행방을 알게 되신 거였고 그렇게 저희 집을 물어 찾아오게 된 거였습니다. 제게 조부모 되시는 분들도 함께 찾아오려고 했으나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할까 염려되어 혼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1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저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인지 어머니께 유언장과 함께 제 앞으로 쓴 편지를 한 통 동봉했더라고요. 편지 내용에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으니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자책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누가 봐도 그건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게다가 제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부정할 수 없게 그 얼굴 위에 제 얼굴이 함께 보여서 저는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고 저는 친자검사를 통해 확실히 하고 싶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뭐든 가시적으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저와 아주머니는 머리카락과 침으로 친자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친자검사 결과로는 99.8%로 친자관계가 성립된다고 결과가 나오더군요. 어머니는 결과지를 받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를 꼭 끌어안으며 미안하다고 오열하셨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원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혼자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랬다면 제가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여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생각도 사라지게 되더군요. 아버지 가시는 길에 참석도 하지 못하셨던 어머니와 조부모님을 데리고 아버지가 묻혀져 있는 산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소를 끌어안고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통곡을 하시면서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무너지듯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한탄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산소와 그 산소를 부여잡고 엉엉 울고 계신 어머니만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혼잣말로 외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우리가 딸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요? 라고 말이에요. 제 손을 잡으시고는 그저 미안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 모두가 어느 정도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어머니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당최 알 수 없으나 그땐 해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 엄청 그리워하셨어요. 매일 지갑 속에 넣어 다녔던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몰래 그 사진을 봤던 사실을 모르셨고요. 또 아버지는 제가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소풍을 가거나 등등 무언가 제가 성취를 얻는 경험을 하나씩 할 때면 그날 밤에 항상 소주를 한 병 드셨어요. 그리고 사진에다 대고 항상 말씀하시곤 했죠. 우리 딸 잘 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어머니도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랬다고요. 아버지도 똑같이 힘드셨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가 항상 들고 다니셨던 사진을 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가 함께 살았던 집으로 혼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어머니는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았던 집에서 말이에요. 처음엔 어머니의 존재가 많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제게 다가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떨어져 지냈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전부 해주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처음엔 저희 아버지께 매정하게 행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싫었고 무서운 존재셨는데 지금은 자주 저희 집에 놀러도 오시고 함께 여행도 떠나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세요. 부담스럽다, 이러지 마셔라 해도 늘 본인들이 죄인인 것이라며 받아달라고만 하십니다. 적어도 제게는 무척 다정하신 분들이세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난 이후 저희는 대화 시간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어머니께서 제게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저 또한 태어나면서 보고 자란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께 이야기해 드리고 있거든요. 한 번은 정말 웃겼던 것이 저희 아버지가 당근을 참 싫어하신다는 얘기를 어머니께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당근을 빼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랑 어머니 둘 다 배를 잡고 깔깔거리면서 한참을 웃었네요. 아버지께서는 혼자 남겨진 제가 많이 걱정이 되셨던 건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게 가족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아마 아버지께서 부모님을 여의셨기 때문에 제가 친인척 없이 혼자 자라야 할 사실을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외가 쪽 사람들을 찾아준 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자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따라 무척 아버지가 보고 싶은 밤이네요. 현재 저는 어머니가 하시고 계셨던 일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외가 쪽 환경이 조금 유복했던 것은 대대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외동딸이고 그 혈육은 저밖에 없어서 제가 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회사에 들어가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회사에 대해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 부끄러운 자식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산 지 3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이젠 어머니와 함께 어딜 가든 전부 다 모녀지간으로 봅니다.
저도 어머니가 그 사이 많이 편해지게 된 것도 있고 어머니도 절 많이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효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해주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깨 안마라도 한 번 더 해드릴 걸 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같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께 효를 다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 들었었는데 제게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